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6의 깊은 기초라 할 건데, 원래 깊은 기초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챕터거든요. 근데 조금 다행인 것은 이 토목기사 실기에서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알파 방법, 베타 방법, 람다 방법을 이제 구분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알파 방법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수월하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1번, 구조물 안전을 위한 기초의 형식을 선정하고자 할 때 기초가 구비해야 할 조건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세 가지만 쓰시오. 이건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얕은 기초에서 했기 때문에 얕은 기초에서 우리가 말했던 얕은 기초 구비 조건을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됐고. 2번, 극한 지지력이 200kN일 때 RC 파일의 직경이 30cm, 주면 마찰력이 있고요. 말뚝 선단의 지지력이 있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RC 파일의 최소 지중 깊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깊은 기초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말뚝이라고 했으니까 깊은 기초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극한 지지력이 200kN이 나왔는데 말뚝 기초에서 내가 극한 지지력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맥시멈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의 맥시멈 값은 내가 이제 극한 선단 지지력과 극한 주면 마찰력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QU가 극한 선단 지지력과 극한 주면 마찰력의 합이에요. 물론 지금 얘가 지금 200kN이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얘랑 얘만 한번 채워 넣어 봅니다. 내가 일단 첫 번째 극한 선단 지지력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내가 극한 선단 지지력이라는 것은 내가 힘의 개념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말뚝의 선단 지지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밑에서 떠받칠 수 있는 이제 응력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힘의 개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응력에다가 내가 이제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겠죠. 뭔 말이 하는지 알지? 시그마는 A분의 P니까 내가 P를 구하려면은 양변에다 A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은 내가 이제 응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은 선단 지지력이 되는 거고 면적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 밑에 선단 면적이 됩니다. 이게 뭐 원형 기둥이죠. 얘가 직경이니까. 그럼 내가 원형 단면의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대입합니다. 여기 내가 지금 선단 지지력이 얼마냐면 280kNm 제곱이고 4분의 파이 d 제곱을 할 건데 직경이 30cm라고 했으니까 넣게 되면은 극한 선단 지지력이 이제 힘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극한 주면 마찰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옆에서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을 겉면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P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내가 이제 원주 길이라고 했습니다. 원주 길이. 이 DZ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미소 요소 DZ를 이렇게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원주 길이에다가 DZ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 원기둥의 겉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에다가 겉면적을 적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적분하기가 싫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적분식 안 써도 된다고 했죠. 언제 안 써도 된다고 했냐면은 이 F가 일정할 때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주면 마찰력이 25kNm 제곱으로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적분을 안 하고 그냥 여기 F 꺼내가지고 P 곱하기 L 이렇게 전체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뭐 F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 쓰면 되는 거고 P는 원주 길이라고 했으니까 원주 길이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대입할게요. 여기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이 얼마냐면은 25kNm 제곱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내가 d파이가 들어가 주니까 d가 문제 30cm니까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 L이 없습니다. 얘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극한 지지력이 200kN이었고 극한 선단 지지력이 19.792였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미지수가 L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기로 풀면은 L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3번 깊이가 20m이고 폭이 30cm인 정사각형 철근 콘크리트 말뚝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20cm, 30cm, 30cm인데 밑으로 이제 길이가 이렇게 길게 20m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말뚝이 두껍고 균질한 점토층에 박혀 있고요. 이 점토의 전단 강도가 60kN/m 제곱이다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전단 강도가 아마도 비배수 전단 강도겠죠. 그럴 겁니다. 점토니까. 문제를 좀 완벽하게 주지. 전단 강도라고 하지 말고 비배수 전단 강도라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단위 중량이 있고요. 부착력은 점착력의 0.9배이다. 이것도 표현이 안 좋은데 일단 설명할게요. 보면서. 지하 수위는 지표면과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뭐 이렇게 지표면에 이렇게 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극한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극한 지지력은
극한 선단 지지력과 극한 주면 마찰력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씩 구합니다. 내가 극한 선단 지지력을 구할 건데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에서 2번에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극한 선단 지지력이라는 것은 극한 지지력에다가 이제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응력 곱하기 면적은 힘의 단위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극한 지지력 QP가 있습니까? 문제에서? 없잖아.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QP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CNC 스타, QNQ 스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NC 스타를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은 9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9CU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QNQ 스타가 있는데 이 NQ는 문제에서 주어지면 쓰고 없으면 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있으니까 NQ 스타에다가 1을 넣고 여기 내가 이제 Q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Q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선단 레벨에서 여기에 내가 유효 응력을 갖다 써줘야 됩니다. 그럼 유효 응력 어떻게 쓰면 될까? 물에 잠겨 있으니까 감마 프라임 Z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Z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감마 프라임 Z인데 이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은 전체를 내가 말뚝 길이 L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감마 프라임 L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나머지는 대입합니다. 얘가 이제 응력의 개념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내 면적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선단의 면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선단의 면적이 얘가 30cm의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B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나머지 대입할게. 9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B배수 전단 강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엉망이죠. 진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엉망입니다. B배수 전단 강도가 이렇게 있고요. 감마 프라임은 내가 이제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 빼줘야 되는데 뭔 좀 말을 좀 해줘라 이렇게. 포화 단위 중량입니다. 포화 단위 중량. 그래서 18kN에서 이제 내가 이거 9.81을 빼줘야 되고요. 감마 세츄에이션 감마 W도 빼주고 전체 길이는 좋습니까? 전체 길이가 깊이가 20m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정방형 30cm라고 했으니까 넣게 되면은 극한 선단 지지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한 주면 마찰력을 구할 건데 얘는 이제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게 부착력이라고 하지 말고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이라고 하면 참 좋겠죠.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이다.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은 점착력의 0.9배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F를 0.9C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정하니까 굳이 적분 안 하고 이제 전체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가 이제 0.9C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P는 이제 주면 길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내가 B니까 4B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나머지 대입하면 됩니다. 0.9 이렇게 있고 B배수 전단 강도가 마음에 안 들지만 60을 갖다 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4 곱하기 B가 있는데 B가 30cm였고 전체 길이가 20m였으니까 대입하면 극한 주면 마찰력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전체 지지력이 나옵니다. 맞춰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4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이 깊은 기초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가 뭐 알파를 쓰냐, 베타를 쓰냐, 람다를 쓰냐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단기 해석, 장기 해석, 경험적인 방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뭐 안 나오더라고. 토목기사 실기에서는. 그래서 딱 문제 풀 수 있는 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뭐 자세한 거 이제 알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7급 토질역학을 풀어봐야 돼요. 됐고.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라는 얘기고요. 직경이 40cm인 여기 원형 말뚝이 있습니다. 이때 전 주면 마찰력을 알파 방법으로 구하래요. 얘가 지금 구하라고 한 것은 여기 전 주면 마찰력은 극한 주면 마찰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내가 극한 선단 지지력이 있고 극한 주면 마찰력이 있어요. 근데 이 극한 주면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이 점토 집안에서 원래 3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람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이 알파를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베타가 뭔지 람다가 뭔지 알아야 되느냐? 뭐 시험에 나와야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알파만 할게요. 알파만 딱 합니다. 그래서 극한 주면 마찰력은 이제 내가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은 이렇게 겉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F를 내가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알파 방법에서는 F를 이제 알파 C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F를 알파 C로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굳이 적분을 안 하고
여기 1번 집안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거 F가 일정하니까 F1, P, L1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L1은 이제 이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 L2에 대해서 이제 내가 똑같이 이제 FPL 이렇게 딱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적분을 안 하고 나머지는 대입할게요. 이 F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얘가 알파 방법이니까 알파 C 이렇게 쓸 겁니다. 알파 C. 알파랑 C는 여기 있어요. 알파도 있고 C도 있어요. 1번 층에 대해서. 이걸 쓰면 됩니다. 원래 이 알파 어떻게 구할까? 원래 이거 구하는 방법은 이 알파가 C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표가 있습니다. 우리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C에 해당하는 알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구하는 방법은 몰라도 되고 그냥 그 개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넣으면 되고요. P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원주 길이니까 D파이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넣으면 되고요. 얘도 이제 밑에 집안에 대해서 이제 알파 C를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나머지 대입하면 돼요. 여기 알파 C니까 알파 곱하기 C 1 곱하기 30 갖다 넣고, 여기 D파인데 지름이 4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고요. 여기 L1의 길이가 4m라고 했으니까 넣고, 여기도 그대로 합니다. 여기 알파 C니까 알파 C 이렇게 넣고, D파이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6m니까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극한 주면 마찰력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요거밖에 없다. 알파 방법이면은 알파 C다. 요것만 알면 나머지랑 다를 게 없고요. 이게 4번이잖아요. 그렇죠? 5번 또 봅니다. 직경이 30cm, 길이가 12m의 말뚝이 점토 집안에 설치가 됐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점토 집안이다, 그리고 말뚝이 나왔다 하면은 원래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 근데 이거는 풀어볼게. 극한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극한 지지력이라는 것은 극한 선단 지지력에다가 극한 주면 마찰력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럼 각각 구합니다. 극한 선단 지지력을 구할 거예요. 그럼 내가 QP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극한 지지력, 그러니까 응력으로 주어진 극한 지지력에다가 선단 면적을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QU가 있습니까? 문제에서 없죠. 그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QP예요. QP. QP가 이제 CNC 스타, QNQ 스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NC 스타가 문제에서 9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점토 집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가 포화 점토기 때문에 파이가 0이거든요. 근데 파이가 0일 때 이 NC 스타는 항상 9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7급 수업할 때는 이거 외워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얘를 안 줘도 여러분들은 NC 스타가 9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9가 들어갔고요. 얘가 이제 9CU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다 내가 왜 이거를 C를 CU라고 써놨을까요? 왜냐면은 CU가 비배수 전단 강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말을 안 해도 점토 집안은 우리가 이제 비배수 해석을 하기 때문에 C 대신에 CU를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제하신 분도 보게 되면은 여기 CU를 붙여놨잖아요. 이게 비배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NQ 스타는 문제에서 없죠. 그러면 그냥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QP가 9CU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AP는 이제 선단의 면적인데 얘가 지금 직경이 30cm인 원형 단면이니까 이 자리에 4분의 파이 d 제곱을 갖다 놓습니다. 나머지 대입합니다. 9가 이렇게 있고요. B배수 전단 강도가 지금 10kN/m 제곱이 이렇게 있고, 4분의 파이 d 제곱을 할 건데 D가 30cm라고 했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이제 극한 선단 지지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극한 주면 마찰력을 구할 건데 일단 적분을 할 거야. 여기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을 겉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 여기서 내가 이제 F를 구하는 방법이 알파, 베타, 람다가 있다. 점토 집안에서. 근데 이상하게 이 실기에서는 알파 방법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걸 줬다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구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파 방법에서 내가 이제 베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알파 C로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F가 일정하니까 이게 적분을 안 하고 이제 전체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F 자리에다가 알파 C를 쓰고요. P는 원주의 길이니까 D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입합니다. 알파가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1.2니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CU가 10이니까 넣고, D파이 할 건데 D가 30cm라고 했고, 전체 길이가 얼마야? 12m죠? 넣으면은 내가 이제 또 계산기 두드리면 나온다. 그래서 극한 선단 지지력이랑 극한 주면 마찰력이랑 더하면은 이제 여기 극한 지지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내가 이제 F는 알파 C구나, 이것만 판단을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6번 말뚝에 부마찰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만 쓰시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마찰력이 뭐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내가 말뚝 기초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내가 하중을 이렇게 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 위에다 내가 건물을 건설하니까
하중이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거에 저항하는 힘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선단 지지력이 있고, 근데 주면 마찰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름이 주면 마찰력이잖아. 주면 마찰력.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마찰력, 여기 사실 부마찰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부주면 마찰력이라고 해야 돼요. 부주면 마찰력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주면 마찰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마찰력을 부주면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면 마찰력, 부주면 마찰력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부가 이제 반대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네거티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주면 마찰력을 영어로 네거티브 스킨 프릭션 이렇게 불러요. 이거의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누가 발생을 시키느냐, 아니 누가 발생시키냐면은 봐봐, 이거의 컨셉이 뭘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누가 끌어내리냐면은 이 말뚝 옆에 흙이 있습니다. 흙이. 이 말뚝 옆에 흙이 말뚝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말뚝을 잡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부주면 마찰력의 이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이 발생 원인은 요걸 표현하면 돼. 흙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 흙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뭘까요? 결국에 이제 이게 암밀입니다. 암밀. 이거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암밀이 언제 발생을 할까요? 언제 발생하냐면은 지하 수위가 하강할 때 발생을 하죠. 이거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지하 수위가 하강하면 유효 응력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유효 응력이 증가하면은 내가 이제 암밀 치마량이 증가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암밀 치마량 공식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2제로분의 CCH 로그 시그마 제로 프라임 분의 시그마 1 프라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효 응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암밀 치마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도가 있으면 외우는 게 줄어들어요. 다시 지하 수위가 하강한다. 유효 응력이 증가한다. 유효 응력이 증가하면 암밀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암밀이 발생하면 흙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끌고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뚝 주변 지반에 하중이 제하된 경우, 당연히 여기 말뚝 주변 여기 제하가 되면 여기 유효 응력이 증가하겠죠. 그럼 암밀이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끌고 내려간다. 이런 얘기고, 점착성이 있는 압축성 지반인 경우, 그러니까 얘가 압축이 잘 되는 지반이면은 밑으로 압축되면서 끌고 내려간다. 그 다음에 지반에 암밀이 진행 중인 경우, 이것도 암밀 진행 중이면 끌고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얘가 밑으로 끌고 내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7번. 부마찰력이란 것은,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부주면 마찰력. 하향의 마찰력에 의해 말뚝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밑으로 끌고 내려간다, 흙이. 이 같은 부마찰력의 발생 원인을 4가지만 쓰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갖다가 쓰면 되는데, 흙이 끌고 내려가는 그 상황을 조금 세련되고 디테일 있게 쓰면 돼요. 도저히 모르겠으면 외워서 쓰면 됩니다. 됐고요. 8번. 연학지반층에 설치한 말뚝에 발생하는 부마찰력. 부가 이게 네거티브라고. 이게 주면 마찰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는데, 얘를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물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상을 해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부주면 마찰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끌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말뚝 표면을 아스팔트, 역청제로 이렇게 코팅을 합니다. 이게 역청제로 코팅을 하면은 표면이 매끌매끌해집니다. 여기다 내가 코팅을 했다고 쳐봐요. 약간 미끌미끌하게. 그럼 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를 잡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끌미끌하니까 잘 못 내려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이 작은 말뚝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쓰면은 얼추 맞다고 쳐줄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은 단면이 하단으로 가면서 조금씩 작아지는 말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말뚝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생긴 건 없겠죠. 이게 좀 과하게 그렸어.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흙이 이제 흙 조각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기 때문에 잡고 내려갈 수가 없고요. 됐고. 그 다음에 선행하중을 가해서 지반 치마를 미리 발생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하중 받으면 암밀 치마가 발생하면서 얘를 끌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여기다가 하중을 줘가지고 흙을 다 압축시켜놔. 그리고 내가 이제 말뚝을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힘을 주면은 더 찌그러지겠습니까? 안 찌그러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내가 집안 치마를 발생을 시킨다. 이런 게 있고요. 말뚝 직경보다 약간 큰 케이싱을 설치한다. 이것도 이제 1번이랑 비슷한 컨셉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케이스를 이렇게 씌워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벌어지진 않겠지. 케이스를 이렇게 씌웁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 얘가 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 안에 말뚝이 들어있으니까 못 잡고 내려가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씩 써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9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응용이 들어갑니다. 집안의 1축 압축 강도가 18kN/m 제곱인 연약 점토층에 직경 40cm의 철근 콘크리트 파일로 관입기를 12m 했다. 그러니까 12m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0cm 직경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왜 줬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 토질력학 문제 많이 푼 학생들은 이것만 봐도 뭐가 주어졌구나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많이 안 풀어봤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했을 때 문제에서 부마찰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부마찰력 구하는 방법은 이 주면마찰력 구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면마찰력 구하는 건데 얘는 부주면마찰력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주면마찰력 어떻게 구했습니까? 단위 면적당 주면마찰력을 겉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단위 면적당 주면마찰력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이 네거티브 스킨 프릭션에서는 전단 강도가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면 돼. 이게 타우 F를 써주면 돼. 근데 우리가 전단 강도 식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문제에서 뭐 주진 않았지만 뭐 점토층이면 우리가 그냥 포화됐다고 보거든요. 그 포화됐다는 얘기는 비배수 해석이니까 파이는 0으로 그냥 간주합니다. 토질 역학에서는 보통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얘가 파이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전단 강도가 이제 C만 이렇게 남거든요. 얘만 이렇게 딱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F 자리에다가 그냥 비배수 전단 강도를 쓸 수가 있고요. 얘가 일정하니까 이제 내가 적분 안 하고 이제 전체 말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주면 길이니까 D파이 이렇게 쓰는 거고 뒤에는 L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얘가 뭐냐면은 CU가 이제 비배수 전단 강도잖아요. 그렇죠? CU만 있으면 내가 할 것 같은데 얘가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1축 압축 강도가 18kN/m 제곱이다 줬거든요. 근데 1축 압축 강도가 18kN/m 제곱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축 압축 시험이란 얘기는 시그마 3가 0인 유효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3가 0이니까 여기가 0이고요. 이렇게 유효 시험이니까 이게 파이가 0인 상태에서 모원이 이렇게 딱 그려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1축 압축 강도가 18kN/m 제곱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18kN/m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3에서 CU 값은 어디가 CU 값입니까? 이게 CU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지름이 18인데 반지름이 얼마냐 그 얘기야. 얼마입니까? 얘는 이거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CU는 이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18의 절반이니까 9kN/m 제곱이 나오고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거를 숨겨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토질력학에서 굉장히 이렇게 문제 만들 때 자주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봤을 때 이 비배수 전단 강도 주어졌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됐고 뭐 얘는 이제 원주 길이니까 D파이 썼고요. 나머지 대입합니다. 이 자리에다 9kN/m 갖다 놓고 D파이인데 얘가 지름이 얼마라고 했냐면 40cm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12m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된다.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이 이 전단 강도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파이는 0, 비배수 해석을 하니까 CU가 들어가더라. 그럼 CU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1축 압축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 이런 거를 알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볼 때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이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하나씩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봐. 10번 봅니다. 말뚝의 부마찰력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부마찰력의 정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달달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이 부마찰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옆에 있는 흙이 말뚝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말뚝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쓰면 되잖아. 말뚝 주변의 흙이 상대적으로 말뚝보다 더 침하할 경우에,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흙이 말뚝을 끌고 내려가는 힘이다. 얘가 얘를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힘이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됐고, 그 다음에 부마찰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만 쓰시오. 이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만 하면 된다. 결국에 유효응력 증가, 얘는 압축, 얘는 압밀, 다 똑같은 얘기지 사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는 이제 연약 지반을 관통하여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박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부마찰력을 구하래요. 부마찰력을. 근데 여기서 지금 지반의 1축 압축 강도가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풀다 보면은 이것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죠. CU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말뚝의 직경이 있고 말뚝의 관익 깊이가 10m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부마찰력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주면 마찰력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분을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을 겉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다. 근데 이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을 내가 뭐라고 쓸 것이냐? 전당 강도가 들어간다. 근데 전당 강도 식이 원래 왜 시그마 탄젠트 파이 플러스 C가 되는데 우리가 점토 지반에서는 점토 지반이라고 말했나? 어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눈치껏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얘가 점토 지반인 것을 일단 여기 내가 지금 지반의 1축 압축 강도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겠다는 거 자체가 벌써 비배수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파이는 0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 줬다는 얘기는 그냥 이 지반을 비배수로 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그래서 파이는 0이라고 보고요. 그랬겠지. 아니면은 이걸 왜 줬겠어.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없고요. 그래서 C만 남습니다. 전당 강도에 C만 남아. 그럼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내가 굳이 적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전체 깊이에 대해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P는 얘가 지름이 있나? 지름이 50cm라고 했으니까 원주 길이를 갖다 써주면 되겠죠. D파이를. 나머지는 대입하면 된다. CU를 넣어야 되는데 CU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1축 압축 강도라는 얘기는 1축 압축 시험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시그마 3가 0인 유효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20이라는 얘기는 지름이 20이다 이렇게 준 거고 내가 필요한 건 여기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니까 20의 절반이면 10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비배수 전당 강도가 된 거고요. D파이를 할 건데 D가 50cm고 파이를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10m니까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천천히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문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배점이 6점이나 되잖아. 얘랑 얘는 거저 준 거고요. 이거는 조금만 연습을 해봐. 11번. 이거는 또 하나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볼게요. 3.5m 곱하기 3.5m인 정사각형 기초의 저면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렇게 얘가 위에 이렇게 3.5m, 3.5m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다가 1m 간격으로 말뚝 직경 30cm의 말뚝의 관익 깊이가 12m인 말뚝을 9개 배치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말뚝을 이렇게 9개를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여기 간격이 1m래. 얘네들이 다 이렇게 1m 간격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의 직경이 30cm다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외말뚝과 무리말뚝의 여부를 판단하고 무리말뚝인 경우에 말뚝 기초 전체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말뚝이 이거 하나하나가 말뚝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가 이제 위에서 바라본 게 이렇게 배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뚝 9개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가 그러니까 각각 봐야 하는지 내가 이 말뚝 한 개가 9개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외말뚝으로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9개를 내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군말뚝 그러니까 무리말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다른 말뚝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러니까 언제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이 말뚝이랑 이 말뚝이 여기 말뚝이 하나가 있고요. 또 굉장히 멀리 만약에 말뚝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해봐. 그러면 간격이 굉장히 넓으면 얘랑 얘는 그냥 따로따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외말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무리말뚝은 뭐냐면은 얘랑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무리말뚝으로 해석을 할 건데 결국에 내가 이제 간격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뭘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은 D0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D0라는 공식이. 이 D0를 계산을 합니다. 이 D0를 계산한 다음에 이 말뚝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뚝의 간격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말뚝의 간격이 내가 공식으로 계산한 D0보다 작으면 굉장히 좁게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내가 무리말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말뚝의 간격이 공식으로 계산한 D0보다 크다. 그러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단말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이란 얘기죠. 그래서 D0는 1.5 곱하기 루트 R 곱하기 L인데 이 R은 이제 말뚝의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이거의 반지름. 그러니까 이거의 반이 들어가면 되겠죠. 지름의 절반이. 그 다음에 L은 길이니까 얘가 12m가 딱 넣었어요. 그러면은 D0가 2.012m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간격은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서 1m라고 했으니까 1m랑 비교를 해. 그럼 얘가 그러니까 말뚝의 간격이 이 값보다 작죠.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내가 이제 무리말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써줘야 돼. 무리말뚝으로 해석을 한다. 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무리말뚝인 경우에 말뚝 기초의 전체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거 하나가 견딜 수 있는 극한 지지력을 내가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 그럼 내가 얘가 100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극한 선단 지지력이랑 극한 주면 마찰력 합친 게 100이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하나가 100을 견디니까 얘가 내가 군말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얘가 9개 있으니까 100 곱하기 9만큼 견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은 얘네가 이렇게 좁잖아요. 이렇게 좁은데 내가 힘을 줬을 때 이거에 저항하는 힘들은 얘네들은 누가 발생을 시킵니까? 흙이 외력에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랑 얘가 이렇게 굉장히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들이 저항하는 이 응력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응력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만큼이 겹칩니다. 그럼 여기 겹쳐 있는 흙은 이 왼쪽에 대해서도 내가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오른쪽에 대해서도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은 지지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원래 견딜 수 있는 게 100이고 얘가 원래 견딜 수 있는 게 100인데 얘네들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놓으면은 얘네가 이렇게 겹치니까 흙이 저항하는 힘이 작아져. 그러니까 200보다 작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표현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이 말뚝에 이제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뚝 효율 에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에타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말뚝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개별 말뚝의 지지력을 다 더한 값이 밑에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얘를 이제 내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얘가 지지할 수 있는 지지력이 위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보통 1보다 작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은 얘가 하나가 100을 견딜 수가 있어. 그럼 이게 100인데 다 더해봐. 9개면 얘가 얼마가 나올까요? 얘가 이제 보통 이제 900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9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한 덩어리로 보면 보통 작아. 얘가 겹치면은 지지력이 작아지니까. 그럼 얘는 900보다 작죠? 그럼 얘가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얘는 보통 1보다 작은 게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에타가 얼마라고 줬냐면은 0.7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섭을 받아서 작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거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말뚝기초 전체 허용하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냐?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요것만 갖다 넣으면 되겠죠.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외말뚝 하나당 본이 하나입니다. 하나당 300을 견딜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당 300을 견딜 수가 있어. 그러면은 총 9개니까 9 곱하기 300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얘가 0.7배만큼 효율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구하면 돼요. 그럼 양변에다가 이것 다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1890만큼 견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300짜리를 9개 배치하면 39, 27이니까 원래는 2700을 견딜 수가 있죠. 근데 2700을 견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간섭을 받기 때문에 0.7배밖에 못 견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야 되겠지. 일단 요거랑
이거 외우는 것은 방법이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하면은 기억에 잘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12번 또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또 외워줘야 돼. 지름이 30cm인 나무 말뚝이 36개가 배치가 됐대요. 그리고 말뚝의 배치는 6 곱하기 6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고 이렇게 쭉쭉 배치가 됐다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있는데 말뚝의 중심 간격이 1.3m고요. 얘네 하나가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150kN인데 콘버스 라발의 공식을 사용해서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허용 지지력은 뭐냐면은 내가 무리 효율을 딱 봤을 때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가 이제 하나가 견딜 수 있는 건 150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뭉텅이로 배치하게 되면 얼만큼 견딜 수 있니?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거를.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구하려면은 뭘 알아야 될까요? 여기서 내가 미지수가 얘만 남겨야 되니까 에타랑 이걸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요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 개가 150이고 총 6 곱하기 6이니까 36개 있잖아. 그래서 얘는 150, 하나가 150인데 36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요거니까 얘만 알면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리 효율만 알면. 근데 문제에서 무리 효율이 지금 있습니까? 에타가 없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구하는 공식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콘버스 라발의 공식에 의해서 이 에타를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굉장히 뭐 끔찍하게 생겼죠. 학생들이 또 이것도 외워야 돼. 또 한숨을 쉬겠지만 외워야 됩니다. 조금 팁이 있어요. 이거 그나마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뭐 1 마이너스 여기 90분의 파이 여기까지는 외워.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 n1이랑 n2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6 곱하기 6 이렇게 배치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가 n1이고요. 하나가 n2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n1 곱하기 n2 이렇게 쓴 거고요. 밑에는 이렇게 곱한 거고 위에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n1에서 1 뺀 다음에 n2 곱하고요. n2에서 1 뺀 다음에 n1 이렇게 곱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내봐. 외울 때 n1, n2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도 내가 곱할 건데 이제 하나 빼서 곱할 거야. n1에서 하나 빼고 곱하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 n2에서 하나 빼고 이렇게 곱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또 외워야 되는데 이 파이를 또 구해야 됩니다. 파이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d가 이제 간격이 들어가고요. 여기 d는 이제 지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이고 외우세요.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파이가 여기 d가 얼마라고 했냐면 간격이 1.3m라고 썼고요. 지름이 문제에 30cm라고 했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얘가 13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렇게 딱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계산기에 딱 두드려봐. 그러면은 얘가 소수로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수점으로. 근데 소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각도가 라디안 단위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공식에 들어가는 파이는 각도로 넣어야 됩니다. 각도로. 그럼 내가 라디안을 각도로 어떻게 변환합니까? 여기다가 내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게 되면은 각도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넣고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6 곱하기 6이었으니까 여기랑 여기에다 다 6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에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0.759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내가 이제 미지수가 요것만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에타를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파이를 공식을 외워야 풀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 빈도가 있어요. 있고 또 나옵니다. 13번 또 봅시다. 여기도 있지. 봐봐. 직경이 300mm인 RC 말뚝을 평균 비배수 1축 압축 강도가 20kN/m 3승인 첩포화 점토 집안에 여기 오타네. 1축 압축 강도가 20kN/m 3승이 나올 수가 없죠. 단위가 제곱으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얘를 왜 줬을까? 거의 토질력학에서는 이 QU를 줬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CU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포화 점토 집안에 1m 간격으로 가로 방향 3개, 세로 방향 4개씩 14개까지 15m 깊이까지 타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 말뚝 한 개의 극한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12개의 말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의 말뚝의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지지력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지지력은 극한 선단 지지력 더하기 극한 주면 마찰력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극한 선단 지지력부터 구해봐. 그럼 극한 선단 지지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응력으로 표현된 극한 선단 지지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QU는 어떻게 구합니까? 물론 이 QU가 이제 QP지. CNC 스타, QNQ 스타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안 줬으니까. 그럼 NC 스타가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얘 안 줘도 9는 대입을 해줘야 돼. 외워서 씁니다. 그래서 얘가 9고요. C가 나왔고. NQ 스타는 있습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아. 지워. 얘는 없어. 그래서 얘가 9CU니까 이 자리에 9CU 딱 넣고요. AP는 내가 이제 선단의 면적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원주가 300mm라고 했어. 지름이. 그래서 여기 4분의 8D 제곱을 갖다 넣습니다. 나머지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할 건데 9가 있고요. CU가 있습니까? 비배수 전단 강도가 어디 있어? 여기 숨어 있다고 여기. 여기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1축 압축 시험에서 1축 압축 시험은 시그마 3가 0인 유효 시험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1축 압축 강도가 20kN/m 제곱입니다. 여기가 이제 20이란 얘기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이제 여기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이거의 절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의 절반 하게 되면은 비배수 전단 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고, 여기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d가 300mm니까 넣고 정리하면은 내가 이제 극한 선단 지지력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극한 주면 마찰력은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은 내가 이제 겉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점토 지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점토 지반이에요. 점토 지반. 그럼 이 F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알파, 베타, 람다가 이렇게 있는데 뭘 써야 될까? 이상하게도 이 토목기사 실기에서는 알파밖에 안 물어보더라. 그래서 알파만 합니다. 알파를 할 건데 알파를 쓰겠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F를 알파 C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F가 알파 C고 전체 길이에 대해서 일정하니까 이거 적분 안 하고 그냥 전체 길이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P는 원주 길이니까 D파 이렇게 쓴 거고요. 나머지 대입합니다. 알파가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1.25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CU가 여기서 계산했을 때 10kN/m 제곱 있었고 D파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얼마일까? 여기서 15m라고 했으니까 갖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극한 주면 마찰력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2개 더하면 이제 이만큼 저항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뚝이 지금 3 곱하기 4 총 12개가 있는데 한 개가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183.08이다. 얘를 이제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를 봅니다. 무리말뚝의 효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무리말뚝의 효율은 콘버스 라발의 공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 공식을 씁니다. 이렇게 쭉 쓰고요. 여기 들어가는 파이 공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얘가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간격이 어디 있을까?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여기 있죠? 1m가 다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지름이 300mm라고 했으니까 넣게 되면은 얘가 16.7도가 나온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계산기에 이거 두드렸을 때 소수로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이제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가지고 이제 각도로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갖다 넣고요. 여기 N1, N2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얘를 N1, 얘를 N2라고 보면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아니 N1을 3개로 봐야 됩니까? 4개로 봐야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N1, N2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뭘 넣든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뭐 N1에다가 3 넣고 N2에다 4 넣고요. N1에다가 3 넣고 N2에다 4 넣고 N1에다가 3 넣고 N2에다가 4 넣어 이렇게. 바꿔서 넣어봐. 아니 바꿔서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얘 4, 얘 3, 얘 3, 얘 4 되면 어차피 얘랑 위치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똑같고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 무리 효율을 딱 구했습니다. 됐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4점 받았겠지. 얘가 2점, 얘가 2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리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무리 효율을 쓰고요.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요거. 됐죠? 그럼 내가 채워 넣어봐. 여기서 지금 내가 요걸 내가 이제 덩어리로 설치했을 때 지지력이 궁금한 건데 밑에는 내가 이제 개별로 설치했을 때 지지력을 써줘야 되니까 얘가 총 몇 개라고 했어? 3개씩 4개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4 12개고요. 한 개가 견딜 수 있는 게 183.0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고
이거의 무리 효율이 0.737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풀게 되면 이제 나온다. 딱 나왔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 거야? 여기서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허용 지지력. 허용 지지력이니까 내가 지금 구한 것은 얘는 극한 지지력입니다. 극한 지지력. 그래서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을 이제 안전율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율이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3으로 나눠주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14번. 이것도 뭐 제가 좋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2번이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딱 봐봐. 5년 주기로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별도의 또 공식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토목기사 실기가 학생들이 좀 공부하기 싫어하지. 뭔가 문제마다 연관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 문제 풀려면 또 하나 외워야 되고 이 문제 풀려면 또 하나 외워야 되고. 근데 또 이거 풀자고 공식을 외우자니 2번밖에 안 나왔어. 혹시 또 나오겠어? 하고 안 외우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배치된 말뚝 A와 B에 작용하는 하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랑 여기에 가해지는 하중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다음 뭐 얘네들은 뭐 쭉 무시하라 있는데 뭐 다 필요 없고, 하중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냐면은 여기 집중하중 2500kN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멘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기초에 자중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뭐 내가 W라고 했을까? W라고 딱 표현을 했네. 됐죠? 그럼 여기 작용하는 내가 집중하중은 누가 있습니까? P랑 W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집중하중, 전체 집중하중은 P랑 W랑 더해줘야 되니까 2500 더하기 500 이렇게 쓴 거고요. 이렇게. 두 개 합치면 3000 이렇게 있겠죠? 근데 모멘트는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집중하중도 있고, 모멘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얘네들에 의해서 이 군말뚝에서 각각에 위치한 이 하중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생각보다 간단해. 봐봐. 내가 여기서 지금 A가 받는 하중이 얼마냐? 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전체 수직력을 말뚝의 개수로 나눕니다. 이게 3000의 힘을, 말뚝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거리 제곱을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뚝의 거리 제곱을 다 더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는 여기서부터 말뚝 거리가 얼마야? 0.8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0.8 제곱이 4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말뚝 거리가 1.8m 있잖아요, 그렇죠? 1.8의 제곱이 6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멘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딱 들어가고,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말뚝까지의 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얘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8m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게 되면은 요만큼 압축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만약에 B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뭐만 바뀌냐면은 뭐 앞에는 똑같고 전체 힘을 말뚝의 개수로 나누고 밑에도 이게 똑같은데 얘만 바뀝니다. 얘는 이제 A까지의 거리가 들어갔고 얘는 B까지의 이렇게 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B까지 이렇게 거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넣으면 나오는데 학생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얘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식이냐? 왜 이걸 질문하냐면은 뭔가 우리가 아는 식인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충력도 있고 모멘트도 있어. 그럼 내가 이거 충력에 의한 하중이니까 뭔가 충력을 나눈 것 같고, 여기는 모멘트인데 뭔가 이렇게 비슷하잖아. 뭔가 뭐 I분의 MI 같기도 하고 뭐 S분의 M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학생들이 외우기 싫으니까 좀 이해하면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물론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토질력학 이론서에 증명을 해놨어요. 이게 증명되어 있는 전공서적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증명을 해놨는데 그 증명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증명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뭐 찾아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증명해가면서 하면은 토목기사 실기를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서 풀면 되고,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은 진짜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데 뭐 끽해서 바꿔봤자 이런 거나 숫자 하나 좀 바꾸겠지. 이런 거나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 간격이나 이렇게 좀 바꾸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만 반영해서 풀면 됩니다.